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노골화하면서 이번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의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선고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금요일인 10일, 늦어도 13일에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유력한데, 장 교수님, 네. 오는 7일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이제 선고 일정이 공표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3일 전에 선고 일정을 공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일 정도 하면은 10일 날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물론 지금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어떤 마음은 하루에도 10번씩 바뀔 가능성도 있고, 이것을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재판관들이 어떤 물론 법적인 그런 위반 사항도 있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직무를 정말 심각하게 위반을 했냐, 이런 것을 지금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네. 사실 뭐 이미 심증을 굳혔다, 이런 뭐 관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미 이제 사실은 8명이 거의 증거와 진술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어떤 뭐 확인 작업, 뭐 이거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평의가 가장 중요한데, 평의를 시작할 때 강일원 주심이 의견서를 쓴답니다. 주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서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 더 많다 그러면 반대되는 재판관이 한 명이 다시 의견서를 쓰는 작업을 통해서 네. 이제 평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일정 부분 평의의 과정을 진입하기 전에 자기의 의사들은 다 이미 갖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평의의 과정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이미 이제 뭐 7일 날 어느 정도 이제 선택을 날짜를 선택한다는 거는 이미, 왜냐하면 마음이... 현재 이제 뭐 연구관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이 상당 있고. 부분 네. 이제 이번 주말을 거쳐가면서 사실상은 마음을 다 굳힐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관점에 따라 관측이 굉장히 다양하게 엇갈려요. 김 부장님 보시기에는 핵심 쟁점, 핵심 변수라고 그러면 뭐가 좀 있을까요? 핵심 쟁점에는 뭐 당연히 뭐냐 하면 지금까지 5가지로 요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13가지를 이제 탄핵 사유로 들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좀 가르쳐줬죠. 5개로 정리를 해라. 가르치긴 했죠.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5가지인데 그 5가지를 간단히 뭐 소개하면은 처음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 주권주의 위반, 그다음 법치주의 원칙 위반, 이거 하고 이제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 남용, 그다음에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이거는 아마 예를 세월호 관련돼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가 뇌물죄 등 형사 관련법 위반, 그다음에 언론 자유 침해, 요 3가지인데 제가 보기에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 주권주의가 과연 위반됐느냐, 요거 하고, 예. 그다음에 권한 남용, 대통령의 권한 남용 부분인데, 원래 아까 원래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이 따로 형사법 위반, 이거를 여기다 또 더해서 권한 남용에 포괄적인 권한 남용에 갖다 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뇌물죄 위반까지도 포함하는 이 2가지 부분이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여요. 그래서 네. 평의가 아까 하지만 평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저는 이 헌법재판관들이 마음은 거의 아까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것도 있는데, 최근에 어떤 집회라든가 뭐 여론에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법리적인 걸 기본적으로 하는데 마음은 거의 정해졌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냐 하면 평의가 강일원 그 주심 재판관이 일단 발제를 해요. 쟁점별로. 네. 결정하면은 제일 늦게 단 후임 재판관부터 쭉 의견을 발언을 해서 네. 제일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발언하는 식으로 하는데, 지금 헌법재판관끼리도 서로 듣다 보면 지금은 본격적으로 자기 생각을 안 드러낼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 말을 하고 약간 논리전개하는 거 보면 저분은 찬성 쪽이구나, 저분은 반대 쪽이구나,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재판관들은. 그런데 예. 지금 그러다 보면 소문이 흘러나올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나온 거는, 지금까지 뭐 소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다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아니다. 좀 국민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정치권도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도 새나가지 않기 위해서 도청 장치를 다 확실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강화된 도청
도청 방지 방지 장치, 장치. 네, 방지 장치, 도청 장치가 아니라 그 방지 장치를 확실히 했다니까 예. 비밀이 당분간은 세워져 나오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비밀 유지가 판결의 결과만큼 굉장히 중요한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데 사실 이제 장외 여론전도 무시 못할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는 10일에 선고가 내려진다 그러면 이번 주말이 사실은 마지막 촛불 태극기 집회가 될 텐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십니다. 이번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자유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의원들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는 쇄신 쇼를 하고 뒤에서는 탄핵 반대를 선동하는 자유당의 양도구육 작태를 더 이상 눈뜨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탄핵 심판 이후 더 큰 재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은 오늘부터라도 선동과 편가르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싸우건 말건 나라가 골병이 들건 말건 자신의 대선 가도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얄팍한 정치 계산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양두 구육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여야 대선 주자들 선동과 편가르기 정치 이제 그만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 교수님, 네. 오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대통령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된다라는 의사를 밝혀라 이렇게 촉구를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정치, 대권 주자들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이 결과에 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헌재에서 밝힌 것은 항변권 차원에서 나는 아무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 이런 논조로 이렇게 주장을 했고 지난번에 인터넷 매체와의 대화에서 네. 그때 무슨 말을 하셨냐면 내가 이것이 기각이 된다면 앞으로 이런 혼란을 수습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했지 인용이 된다면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론 뭐 대통령의 마음은 국가의 최고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단을 한다면 그것을 뭐 당연히 저는 승복을 하리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되는 점은 우리 지금 광장에 나와 있는 여러 민심 태극기와 촛불 민심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으로 지금 나온다고 봅니다. 네, 양쪽 모두가요. 그러나 여기 일정 부분 정치인들이 개입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본래적인 자기의 위치로 돌아가고 순수한 국민들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 표현의 자유인데 그런 차원에서 정치인들은 이제야말로 국가의 어떤 헌법적인 질서를 앞서서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법치주의, 이제 기본적으로 법치주의가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치주의에 최종적으로 잘 지켜야 되는 그 최후의 보루, 그 중심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법치주의를 지키자는 의미에서 이 헌법적인 헌법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승복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박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그래서 취임식 때도 국민통합, 100% 국민통합을 강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두 집회가 지금 분리돼서 새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헌재 낸 최후 변론에서 박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떤 상황이 오든 네. 달라진 국민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상황이 오든이라는 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 수사적인 표현으로 썼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드시 승복하고 국민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을 하겠다는 말을 대통령이 밝히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차기 정권을 이끌어갈 대선 주자들도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도하에 모여서 이거를 반드시 수용하고 정치인들은 수용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치인들도 수용하고 국민들한테도 수용하도록 우리가 촉구하겠다고 하는 거를 대선 주자들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치의 원칙이다. 예.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박 대통령이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으로 만약 인용이 된다면 마지막으로 국가에게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 결정에 승복한다고 할 때 국가를 안정시키는데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될 때 취임할 때, 한국도 마찬가지로 취임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헌법을 준수한다, 국가를 보호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헌정 질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헌재에다 주는 것이고, 헌법 재판소에다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이 헌재가 그래서 이 부분은 헌정 질서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헌정 질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네.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차후에 이제 대통령에 출마할 후보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복한다. 그렇게 해서 헌법 질서가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지켜져야만 사실은 우리 국가가 사회가 다시 안정화될 수 있는 첫 시작이 될 수 있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뭐 촛불도 그렇고 태극기 집회도 그렇고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예.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이건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 반든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특검이 다음 주 월요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대통령 측 사실은 이게 탄핵 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과연 검찰의 수뇌부와 고위 간부들이 우병우 수석과 그렇게 많은 사전 통화를 했다고 하면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문입니다. 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가를 또 한 번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검찰 간부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부적절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과연 검찰 믿을 수 있겠느냐 회의감을 표시했습니다. 김 부장님, 사실 이제 때 맞춰서요. 특검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간의 어떤 통화 이런 것들이 좀 공개되고 있는데 어떤 맥락이 있는 흐름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맥락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이제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6일 날쯤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박영수 특검이 기자들 간담회를 갖고 일부 의견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특검이 이번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넘지 못한 벽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시키지 못하고 기각됐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대해서 아마 브리핑이 많이 있게 될 겁니다. 대통령의 어떤 뇌물죄 의혹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밝히게 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밝히면서 이번에 이제 그래서 지금 그 특검발로 좀 흘러나오는 기사들인데, 그 사이에 작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생기고, 또 하나는 그 직전에 우병우 전 수석의 여러 가지 부동산 매입 의혹, 가족들의 가족 부동산 네. 의혹이라든가 개인 비리 이런 의혹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당시에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 그게 이제 대한 또 감찰이 이루어지고 감찰을 또 방해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이런 와중에 네. 그 와중에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거로 보면은 김순환 검찰총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한 20여 차례 뭐 통화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한 민정수석 팀이 당시 그 법무부 검찰국장과 뭐 1000여 차례 가까이 통화를 했다.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이제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는 아마 이거를 이제 조회를 안 했던 모양이에요. 특검 수사 단계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이런 전화 통화 내역을 다 조사했더니 그 전화 내용은 알 수 없죠. 그렇겠죠. 통화 사실만. 통화 누구하고 했다는 네. 사실만 이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특검에서 조사를 했는데 자기네들의 특검의 수사 범위를 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다 하진 않았는데, 아마 이거를 이제 흘러나오고 또 이제 검찰에 넘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검찰에서는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검찰에서 넘기는 건 뭐냐 하면 그 검찰에게 무언의 압박이 되고 있는 무언의 거죠. 압박이다. 예, 무언의 결국 압박으로서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왜 그럼 이러한 통화 내역을 공개하느냐? 이거를 조회를 안 했느냐 하는 논란도 하나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검찰에 넘겨졌기 때문에 검찰은 이미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특검에서 밝히고 이제 되는 거니까 특검은 성역 없이 검찰총장에까지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검찰의 부담을 조금 이렇게 얹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정도의 영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박영수 특검의 6일의 발표는 헌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일종의 이제 황교안 대행의 연장 거부에 대한 반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압박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죠. 이때 이제 박영수 특검이 상당 부분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야 될, 즉 수사가 마무리 못 됐다는 얘기거든요. 충분한 수사가 안 됐는데 사실 황 대행이 이 특검 연장 안 해줬다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이제 밝히는 날이 되는 것이고, 즉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명분이 반박의 없다. 날이. 그렇죠. 반박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다 보면 우리가 검찰 때도 마찬가지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한 부분들, 결과들, 어떻게 해서 혐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이 소상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사실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검찰이 발표할 때도 굉장히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또 그런 것이 재현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우병우 수석에게 관한 것들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네.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검찰이 수사할 때 전화했던 부분과 연결이 되면서 검찰은 어떤 경우든 요번에 수사를 다시 받게 되면 예.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될. 그런 압박 요인을 특검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언론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혐의나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특검이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보십니까? 특검이 지난번에 구속영장 청구 발부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고 특검이 아직까지 아쉬워하는 것이 아닌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네, 예. 우병우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번에 기각됐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우병우 수석은 우병우 수석 나름대로 수사의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게 대한 찬과 방패에 대결해서 일단은 우병우 수석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이제 결국은 법원에서 이제 밝혀야 되는데, 특검은 이미 활동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검찰로 넘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부실 수사, 황제 수사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을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특검이 하지 못한 부분을 우병우 라인이 이것에 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특검의 전략이 아니겠나. 네. 그러나 이제 우리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신 있게 뭐 일을 하고, 그리고 정권 말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권력에 대한 눈치 보거나 그런 것은 앞으로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된다고 사실 봅니다. 뭐 이번 검찰 수사, 검찰 조직의 안위와도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도 아마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강세가 견고한데,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게, 김 부장님, 이게 안희정 충남지사의 하락세가 도드라져 보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저희들이 CG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2%포인트가 상승했는데 안희정 지사의 6%포인트가 하락했어요. 어떤 여론일까요? 네, 그래서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에 한때 1강 4중 구도로 일단 형성이 됐다가 중간에 안희정 지사가 굉장히 추격하면서 2강 구도로 혹시 가는 거 아니냐라는 20%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안희정 지사가 보면은 저기서는 지난주보다 한 6%가량 네. 떨어지는, 포인트가량 떨어지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2% 정도 오르고, 그래서 지금 1강 4중 구도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다시 예, 되돌아와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안희정 지사는 어떻든 제가 보기에 왜 그럼 떨어졌느냐, 한때 대연정 발언까지는 여러 가지 중도나 보수층한테 먹히면서 지지율이 올랐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선한 의지로 잘해보려다가 네. 잘못한 거다,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선한 의지 발언 이후로 원래 야권의 전통적 지지층에 어느 정도 이탈하면서 스텝이 좀 꼬였죠. 그러면서 또 약간, 그래서 약간 또 강성 진보 반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현재는 다시 이번에는 그저께는 다시 3.1절 때 발언은 집토끼로 향하는. 또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역사다 뭐 이러면서 다시 이제 보수 중도층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그거를
다시 안 지사가 예. 자기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예. 이제 현재 조금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안희정 지사와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와 황교안 대행이 기본적으로 자기 지지층을 갖고 있으면서 예. 중도와 중도 보수에 있는 사람들을 파일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나누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지율이 서로 추렁추렁 거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가 소신 발언을 계속 강하게 해서 문재인 대표와 어떤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안희정 지사의 하락세 막을 수 있는 어떤 묘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제 특징은 급상승을 하던 안 지사가 하락세로 반전했다는 것이고 사실 정체돼 있었던 이 문 전 대표가 소폭이나마 이제 상승의 추세로 흐름을 이제 타고 있는. 올라탔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대한 변화인데 중요한 거는 저는 프레임 경쟁에서 졌다 안 지사가. 지사가. 그러니까 결국엔 정권 교체 프레임을 갖고 있는 문 전 대표에게 즉 대연정이라는 프레임으로 대결을 했던 안 지사가 사실상 여기서 패퇴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장면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그걸 있는 만약에 계속 그 프레임을 계속 갔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의의 부분은 네. 대연정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감정을 이제 지지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인데 대연정은 제도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게임을 해볼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연정에서 너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오히려 더 실망감을 주는 그런 요소로 작동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탄핵의 최고점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 수위로 그렇죠. 올랐죠. 최고 지금. 수위로 탄핵 네. 정국이 올라가면서 사실은 지지자들이 이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도 이 추세, 지지율의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다. 즉 힘에 쏠림 현상, 한 사람에게 마구 쏠리는 그게 이제 문 전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뚫고 나가서 35%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10일이 됐든 13일이 됐든 탄핵일까지는 이 추세가 계속해서 계속 가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그러면 반대로 탄핵 정국이 어떤 결정이 나면 여론의 어떤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바뀔 수 없다고 봅니다. 바뀔 수 없다. 탄핵이 결정된 순간 진영 싸움으로 급속하게 재편이 되면 선명성이 강한 후보가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연정에는 화두를 꺼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선명성의 어떤 이런 바위에 커다란 암벽에 부딪혀서 지금 추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인은 문재인표의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선택을 안희정 지사를 함으로써 경선의 흥행, 어떻게 보면 이것이 대세론,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싱겁게 끝날 수 있는 경선을 안희정 지사를 여기에 끼어넣음으로써 상당히 그래도 박빙의 어떤 그런 각족제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는 탄핵의 시점이 오고 대선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이 경선 흥행보다도 이제 본선 경쟁력이 누가 강한가 본격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표가 이제는 본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민주당 내 세력 지지자들의 봅니다.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황교안 오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지율이 좀 들쭉날쭉해요. 사실은 예.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급등을 했는데 지금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그냥 변화가 없거든요. 이런 민심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황교안 대행이 이제 조사 어제 발표한 거에는 15% 가까이 급승했죠. 나왔는데 급상승. 또 오늘 또 조사에는 보면 한 8% 나오고 조사 기간도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는 거는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죠, 지지율이. 근데 왜 이러한 식으로 출렁거리고 있느냐? 이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황교안 대행하고 안희정 지사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이 기본적인 자기 지지층들 고정 지지층의 7, 8%가 있고 나머지는 그 중도 반기문 전 총장이 빠지면서 빠진 20%를 놓고 서로 그 층들이 지금 어느 쪽으로 할까를 자꾸 이동하고 있어요. 저쪽으로 좀 가고 이동하고 있기 있다는- 때문에 네. 그때 조사에 누가 응답하느냐, 네. 또 어떤 층이 많이 응답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지율에 이런 출렁거림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면 하나 관심 끄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응답자의 77%가 찬성, 18%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어요. 김 교수님, 박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이른바 샤위 보수다.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샤이 보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몇 개월
동안 유지되는 이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78%, 79%, 80%, 77% 거의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이게 몇 개월을 유지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이 보수가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다. 이것은 사실상 밝혀내기가 굉장히 뭐 이렇게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미 드러난 부분 다 드러난 것이고 국민들의 상당 부분, 즉 80%에 가까운 사람들은 찬성을 일관되게 탄핵을 사실은 찬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대통령의 대리인단들이 사실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여론조사에 찬성을 얘기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을 바꿀 만한 증거라든가 진술이라든가 뭔가를 제시해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에는 수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촛불 집회와 좀 비등한 모습인데 왜 이런 부분은 안 나타나는 걸까요? 사실은 이게 뭐 최대화 동원의 성격이 굉장히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들이 다 이것에 이제 응답을 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상당 부분 오차 범위 내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왔다 그래도 100만 명 미만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결과대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탄핵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에 대한 비판은 확실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에 대해서 지금 의결을 했고 지금 현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샤이 보수는 숨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맞다고 보는데 이것이 특히 이제 여론응답층을 보면은 어르신들은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잘 하지 않는 그런 뭐 경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되고 또 뭐 말로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버튼을 눌러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론조사 네.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국민들의 다수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탄핵이 결과가 나오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영 싸움으로 갔을 때는 이 샤이 보수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탄핵 크다고 봅니다. 국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분명히 있지만 탄핵이 끝나면 뭔가 분명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지금 여론조사를 저도 탄핵 찬반 여론조사를 지난 12월 때부터 유심히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크게 말하면 8대2 구조예요.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도 보면 77대 18 아닙니까? 탄핵 찬성이 77%, 네. 반대가 18% 나왔는데 그걸 굳이 말하면 8대2 구조인데 그 이제 탄핵 일종의 반대라 그럴까요? 반대가 처음보다는 미세하게 약간 오른 건 사실이에요. 미세하게. 그러나 거의 이 집회에는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는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여론은 지금 이렇게 8대2 구도로 가고 있는데 과연 그럼 샤이 보수가 있느냐? 네. 이렇게 이제 소위 말 박근혜 대통령 지지 쪽에서는 샤이 보수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저희 의견이 아니라 이 최근에 리얼미터의 대표 여론사 전문가가 이야기한 거는 샤이 보수가 이 단순한 뭐 이 탄핵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대선 주자 지지율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샤이 보수가 10 내지 15%로 분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떤 근거로 분석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지난 대선 때 51.6%인데 네. 현재 여론조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습니까? 라고 할 때 응답은 37. 몇 %가 나온다는 거예요. 20이 숨었다. 예, 그래서 20이 아니라 10몇 10몇 %가 10몇 숨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과연 저는 그거만큼 그래서 이제 소위 박근혜 대통령 지지 그쪽에서는 그걸 더해줘야 된다 10몇 %를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론사의 추세라는 것도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대가 여기 나온 것보다는 약간 플러스 알파는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 큰 변화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네. 분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오늘 첫 합동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이번 이제 본선급 예선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 관전 포인트 뭐를 짚어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지금 본대로 10번의 토론회를 할 텐데 지금 뭐 안희정 지사라든가 이재명 시장한테는 추격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왜 이거를 이 탄핵 전에 한 번만 하느냐.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TV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 지지자가 변경되는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마음을 안 바꾼다. 그렇죠. 근데 사실 왜 그러면 이것이 중요하느냐? 자신이 지지하는 어떤 후보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더 확신을 갖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갑자기 이 후보에서 저 후보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상황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2012년에 어떤 대선 토론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최순실 사태를 몰랐다.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는 그런 부분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TV 토론에 더 집중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는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말실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네. 나타난다 그러면 네.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TV 토론이 구도를 바꿀 정도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론적 지지대로 그냥 갈 가능성은 있는데 이 후보 토론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제1당인 민주당이 국정의 어떤 대안 세력, 대안 정당으로서 모습을 아직까지는 뚜렷이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후보들이 집권할 경우에 집권 청사진을 밝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 부동층이 17% 20% 정도가 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 여성의 부동표는 26% 7%까지 여성의 부동층이 훨씬 더 마음을 지금 못 잡고 있다. 많이 지금 퍼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 안보나 통합 외교도 중요하지만 여성 정책 같은 것들 미세한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후보자들이 강하게 어필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강점이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소수자 인권 그리고 여성의 인권 그리고 여성 정책,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 어떤 적실성 있는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사실 봅니다. 뭐 2위 다툼이 더 좀 치열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 김 부장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87년 개헌 직선제 대선 예. 이후에 지금까지 TV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냐 딱 보면은 TV 토론은 97년 친한국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인재 경기지사가 TV 토론에서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어요. 막 3배, 4배 오르고 그랬는데 텔레비 토론 한 번 할 때마다 막 오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TV 토론이 뭐 순서를 바꾼다든가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사실은 후발 주자들이 유용한 수단으로 쓸 수는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2002년 경선 노무현 바람 노풍을 일으키면서 노 대통령이 이인재 대선을 꺾을 때도 뭐냐면 오히려 순회 경선에 따라서 지역별로 승리가 바뀌면서 드라마가 연출되는 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 TV 토론은 예. 예를 들어서 무제한 자유 토론 형식으로 하면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누가 제한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는 변화가 가져올 수 없고 오히려 지금 내 권역별로 하는 순회 경선 과정에서 예.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100만 명을 돌파한 경선인단이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 분석이신데 여권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등판 여부가 뜨거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의 필단 메모가 관심이 있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십니다. 우리 사무총장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황교안 대행이라든지 또 홍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앞으로 과연 나올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그런 메모가 있었다. 메모를 보면 유승민 의원님도 메모 적혀 있었거든요. 지지율이 이렇게 지지분이 때문에 결국 그렇게 큰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었지 뭐 다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당의 여러 가지 고민, 결정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김 교수님, 구상이겠지만 자유한국당의 구상대로 황교안, 홍준표 경선 시나리오 가능할까요? 이건 뭐 거의 전적으로 정우택 원내대표의 희망사항으로 그림을 그린 거 아닌가. 특히나 이제 어제 황대행이 뭐 성경 문구를 이제 활용을 하면서 뭐 하는데 네. 저는 그거를 뭐 출마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한 어떤 그런 행보에 대한 자기 어떤 명분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황대행의 어떤 출마 여부는 모호하고 네. 결정 내린 바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사실 후보가 마땅한 후보가 없어요. 이 두 분 사실상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은 두 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는 이미 나온 사람들이 그만큼 지지율이 제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흥행을 위해서는 이런 구도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홍준표 지사만 해도 네. 사실은 출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측면입니까?
지금 1심에서 지금 이제 실형을 받았어요.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항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왜냐하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을 그러면 2심에서 무죄 나왔다고 그러면 항고를 안 한다? 이거는 뭐 사실은 검찰이 굉장히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준표 지사가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 이 대선의 국면에서 얘기를 계속하는 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항고의 장면을 좀 돌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 황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를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 헌재가 지금 탄핵을 결정하는 순간까지도 본인의 어떤 출마 여부를 얘기 안 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헌재가 결정하고 바로 한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두 명의 어떤 잠재적 후보군을 마련하는 이 정우택 원내대표는 본인의 어떤 부상 속에서 나온 얘기다. 두 후보도 리스크, 위험 요소가 많다 이런 지적인데. 그러니까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등의 희망사항을 그린 거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렇게 현실화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황교안 대행과 홍준표 지사가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범여권의 지금 주자들이 지지율이 아주 지금 뭐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황교안 대행은 어떻든 지금 1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 10% 이상이 나온 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지사도 최근에 이제 2심에서 무죄 받은 이후에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3~4% 정도 나오고 오히려 있죠. 이제 바른정당의 두 후보보다도 높게 나오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범여권에서 볼 때는 사실 1, 2위인 셈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두 사람에다가 그다음에 지금 별로 지금 약한 후보들이지만 이인재 전 최고위원, 그다음 김문수 전 지사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후보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하는 구도를 생각하는데 어저께는 황과 홍이라고 하는 메모지에 보면 둘을 대결 구도를 그리는 게 있고 그 밑에 유승민이가 있고 김이라고 돼 있는데 그건 김무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사람까지 생각하는 그 두 사람끼리 바른정당은 어떻게 될까? 이게 근데 여기서 생존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생존은 무슨 뜻이냐 물어봤어요. 당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출마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근접이라는 남해당 인원까지 어쨌든 그래서 이런 유승민, 김무성까지 포함하는 여러 가지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홍준표 경남지사가요. 사실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이른바 막말을 했어요. 막말 아니다, 팩트다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어떤 배경일까요, 그 부분은? 역시 저는 염두에 둔. 아까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홍준표 지사는 황교안 대행은 출마 가능성이 저는 지지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담이 있으니까. 근데 홍 지사는 출마를 사실상 확실히 거의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홍 지사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거에 의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바로 이러한 소위 막말 논란이 있는 이런 그 말을 던졌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까지 겨냥하는 뭐 뇌물 뭐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딱 그런 했는데 이거를 뭐 나는 팩트를 이야기한 거 아니냐 막말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홍 지사도 자기가도 어떻든 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해가지고 비록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은 그걸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나는 1억밖에 안 받았다 이런 얘기죠.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정치 도의적으로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보수 진영에 자기가 화제를 일으키면서 보수 진영의 구심점으로 떠오르려고 하는 전략적 목적하에서 던진 발언이라고. 어쨌든 김 부장님 보시기에는 홍준표 경남지사 출마할 것이다 예측을 해주셨네요. 거의 확실히 출마한다고 봅니다. 뭐 홍 지사님 같은 경우는 노이즈 마케팅에 일정 부분 성공한 그런 지금 영향도 끼치는 것 같고 메모 정치죠. 메모 정치가 공개됐을 때는 100% 실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그렇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라든가 홍 지사라든가 두 분 다 저는 출마하리라고 봅니다. 특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정치인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과 황 권한대행은 관료. 지금까지 우리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좀 몰랐던 그렇기 때문에 국정의 난맥상이라든 최순실 사태 그리고 또 쓰리용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기 자식들이나
형이나 동생들이 구속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아는 안정감이 있는 황교안 총리 이렇게 두 분이 해서 경선을 하면 상당히 경선 흥행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행이나 홍준표 지사나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 건데 또 하나의 선거 변수가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과연 거취가 어찌 될지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